날개를 펴지 못하는 삐삐는 삐삐도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견디고 있을까? 김사나 단편소설 삐삐의 상자. 남자가 칼을 든다. 허벅지를 내려다본다. 그곳에 칼을 내리꽂는다. 짧고 강렬한 신음이 터진다. 칼을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끌어당긴다. 피가 흐른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드럼 소리가 울리고 바닥에 놓인 사진이 클로즈업 된다. 사진 속 인물은 근육질이다. 높이뛰기, 마라톤, 투포한 선수 같다. 제 몸에 칼을 박은 남자가 거울에 비친다. 앙상하다. 볼트를 집어든다. 굵고 길다. 녹이 슬어 금방이라도 붉은 가루가 떨어질 것 같다. 벌어진 허벅지 틈으로 그것을 밀어넣는다. 하나, 둘, 셋. 드럼 소리가 멈추고 장면이 바뀐다. 남자가 허벅지를 감고 있는 붕대를 푼다. 붕대는 피에 절어 검은 빛이다. 허벅지가 드러난다. 그 위에 구더기가 꽃처럼 피어 있다. 크크 웃음이 나왔다. 꼬물거리는 구더기가 내 허벅지를 간지리는 것만 같았다. 아랫배가 단단해지고 다리가 저절로 꼬였다.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살이 썩은 고기처럼 뭉그러져도 남자가 살아있는 게 신기했다. 오히려 통통한 하얀 구더기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다. 다시 한번 허벅지를 쓸어내린 뒤 리모컨을 들었다.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 남자가 칼을 드는 장면으로 되돌렸다. 남자가 칼을 든다. 허벅지를 내려다본다. 그곳에 칼을 내리꽂는다. 순간 등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현관 자물쇠가 열렸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니. 급히 영상을 종료하고 텔레비전 입력 모드를 전환했다. 화면은 다큐멘터리 채널로 바뀌었다. 그제야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남편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가 대답 대신 물었다. 뭐 보고 있었어? 나는 얼른 화면 위에 뜬 프로그램 제목을 읽었다. 가축의 자유에 대하여. 그가 말했다. 가축도 자유가 있나? 나는 머뭇거렸다. 보지 않았으니 내용을 알 리 없었다. 그도 딱히 답을 바란 것은 아닌 듯 했다. 우리 아기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어? 소파에 앉으며 화제를 바꾸었다. 나는 불룩한 배를 내려다보고 대답했다. 응, 아무 탈 없이. 그가 하고 가볍게 웃었다. 가축의 자유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지루했다. 가축의 자연 수명과 공장식 축산의 도살 개월수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수명이 15년인 돼지는 5개월, 수명이 20년인 소와 닭은 각각 5년 45일 만에 도살된다고 했다. 전문가는 가축에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의 역할을 지루하게 설명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텼고 화면은 돼지우리 장면으로 바뀌었다. 철창으로 된 우리는 돼지 몸집에 꼭 맞았다. 그 안에서 돼지들이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다. 내레이터가 돼지우리를 좁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운동량을 최소화하여 고기 양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나는 베란다에 있는 삐삐를 떠올렸다. 삐삐에게도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을지 생각했다. 삐삐는 내가 부화시킨 닭이었다.
언니가 곧 태어날 조카에게 물려준다며 책과 장난감을 보내왔다. 그 더미 속에 작은 부화기가 들어있었다. 거기에 유정란을 넣은 건 순전히 장난이었다. 진짜 부화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매일 프라이를 해먹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신기한 일이었다. 이어 난감함이 찾아왔다. 병아리를 버릴 수도 먹을 수도 누구에게 줄 수도 없었다. 남편과 나는 고민 끝에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막상 키우기로 결정하자 병아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삐삐 하는 울음소리를 따서 이름도 삐삐라고 지었다. 삐삐는 하루 종일 작고 노란 몸을 흔들며 거실을 뛰어다녔다.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바닥에 묻은 볼펜 자국을 하염없이 쪼기도 했다. 하지만 예쁜 병아리는 잠시였다. 노란 털이 빠지면서 몸집이 커졌다. 발톱과 부리도 날카로워졌다. 무엇보다 아무 곳에나 배설물을 흘리고 다녔다. 나는 라면 상자를 구해 삐삐의 집을 만들었다. 상자를 베란다에 놓고 수시로 삐삐를 가두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서서히 관심이 줄어갔다. 오늘 삐삐 먹이 줬던가? 그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였다. 화면 속 돼지 한 마리가 우리를 들이받으며 창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입 주변으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카메라맨이 놀라 화면이 흔들렸다. 나는 당황했다. 돼지의 몸부림은 내가 매일 보는 하드고어와 달랐다. 영화 속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도 전기톱으로 내장을 후벼 파고 뼈가 드러나도록 사지를 절단해도 아무렇지 않았었다. 그런데 돼지 입에서 흐르는 피는 차마 볼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껐다. 그가 말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보던 거 계속 봐. 나는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금의 화면을 보았다면 그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였다. 더 말을 이으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낮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늘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고작 해야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때만이 예외였다. 가끔은 그만하기를 바랐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을 접었다. 어차피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해도 딱히 둘이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쩌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일 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그만이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웠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다 휘청했다. 동시에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이런 게 본능인가? 넘어지더라도 배부터 감싸는 이런 거. 임신 6개월이 넘자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눕거나 앉는 자세도 불편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가 자주 저렸고 두부처럼 푸석했다. 벽을 짚고 서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몸을 지탱해줄 단단한 뭔가가 있다면? 다리에 볼트를 끼워 넣던 남자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남자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길 바랐을 터였다. 튼튼하고 강인한 몸으로 달리고 싶었을 테지. 달려서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남은 미련을 밀어내듯 저린 다리를 꾹꾹 주무르며 그를 보았다. 그는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 움직임이 격렬해질 때마다 탕탕거리는 효과음도 함께 빨라졌다. 요즘 그가 하는 것은 슈팅 게임이었다. 화면에 총구가 보이고 적이 나타나면 방아쇠를 당겼다. 죽여도 계속 나타나는 적을 향해 끝없이 총을 쏘았다. 바닥과 벽이 피로 흥건해지도록 죽였다. 몰입해 있는 그를 보며 나는 또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걸어 싱크대로 다가갔다. 뭐하게? 여전히 시선은 스마트폰에 두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그가 물었다. 딱히 답을 들으려는 의도도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함도 없는 질문. 무조건 반사 같은 발성. 나는 조금 큰 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하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1시쯤 되어 그가 잠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한 뒤 거실로 나갔다. 불은 켜지 않았다. 리모컨을 찾기 위해 소파와 바닥, 텔레비전 앞을 더듬었다. 컴컴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 물건을 하나씩 살피고 있을 때 빛이 번쩍 거실을 비췄다. 곧이어 창문이 진동할 정도로 천둥이 크게 울렸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굵은 빗방울이 여러 번 유리창을 때리더니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 창문을 열었다. 블라인드가 흔들리고 비가 들이쳤다. 영화 왼편 마지막 집에서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다. 사륙의 전조처럼 비는 모든 것을 두들겨댔었다. 하드고어를 보기에 좋은 밤이었다. 또 번개가 쳤다. 천둥이 울리자 상자 안의 삐삐가 놀라 날갯짓을 했다. 비바람에 블라인드가 흔들릴 때마다 푸드덕거렸다. 점점 날갯짓이 커지다 창문을 닫자 잠잠해졌다. 상자를 들여다보니 언제 요란을 떨었냐는 듯 삐삐는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물망이 뜯어진 곳은 없는지 살피고 상자에 붙인 테이프를 힘주어 눌렀다. 삐삐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다. 상자에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날갯짓이 거세졌다. 금방이라도 상자 밖으로 튀어나올 듯 들썩였다. 어쩔 수 없이 상자에 그물망을 쳤고 물과 모이를 줄 때만 그물망을 열었다. 그 뒤로 특별한 자극이 없는 한 삐삐는 아무런 기척 없이 조용했다. 리모컨은 소파 바닥에 놓여 있었다. 영화를 틀고 볼륨을 줄였다. 그는 내가 보는 영화가 찝찝하다고 했다. 임산부가 태교는 못할 망정 육신을 찢고 가르고 가는 영화를 보면 되겠느냐고. 그를 설득할 생각은 없었다. 나 역시 임신을 하고부터 더욱 공포영화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입덧이 심해질수록 불안감도 같이 커졌다. 몸살에 걸린 듯 열기에 휩싸이는 날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공포영화에 빠져드는 나를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다. 공포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대신 그에게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은 날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예전으로 돌아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출근하고 나면
정해진 일과처럼 영화를 보았다. 그 앞에서 대놓고 보는 것은 조심했고 집안일도 신경 쓰이지 않도록 말끔히 했다. 그래서인지 내가 여전히 공포영화를 본다는 걸 눈치챘을 터인데도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별 탈 없이 공부하고 거슬리지 않을 성적을 받고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적당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이제 남에게 큰 흠 잡히지 않을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출나게 잘나지도 별나게 못나지도 않은 삶이었다. 그러나 나는 종종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서관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아파트 복도에 달린 비상벨을 누르고 싶은, 지하철역에 놓인 소화기를 뜯어내어 줄을 선 사람들에게 뿌려대고 싶은,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날이면 공포영화를 보았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잔인하고 좀 더 불안한 영화일수록 좋았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잠시나마 충동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볼륨을 더 줄이고 텔레비전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그래도 불안했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잠들어 있는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안심해도 될 것 같았다. 다시 화면을 보자 남자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뭔가를 발견하고는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둥둥거리는 타악기 소리에 맞춰 카메라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를 번갈아 담아냈다. 타악기 소리가 빨라질수록 화면이 바뀌는 속도도 빨라졌다. 남자가 달린다. 여자가 쫓는다. 여자의 팔은 기계다. 어깨에 철사, 못, 드릴이 뒤엉켜 달려있다.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뒤를 확인한다. 여자가 관절 인형처럼 몸을 꺾으며 달려온다. 남자가 막다른 곳에 닿는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문틈으로 밖을 살핀다. 여자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낸다. 거울을 보며 기계손으로 자신의 귀를 잡아당긴다. 귀가 당겨지고 늘어나고 찢어진다. 여자가 웃는다.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때 변기 속으로 뭔가가 떨어진다. 물에 빨간 피가 번진다. 귀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위를 본다. 여자가 기계손을 아래로 뻗는다. 나는 귀로 손을 가져갔다. 귀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귀를 천천히 잡아당겼다. 손가락을 눌려 귀를 이리 구부리고 저리 돌리고 마구 구겼다. 점점 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럴수록 귀는 더 심하게 찌그러졌다. 두둑 하는 소리가 나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선은 영화에 고정했다. 타악기 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끼익거리는 기계음도 커졌다. 나는 있는 힘껏 귀를 잡아당겼다. 툭. 배가 움직였다. 손을 배에 올렸다. 툭, 툭. 다시 배가 움직였다. 아기가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뱃속에서 쿨렁거리는 느낌이 났다. 배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니 조용해졌다. 헐렁하게 내리덮은 티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크고 둥그런 배. 피부가 터져 여기저기 줄이 그어져 있었다. 줄 하나하나가 화면빛에 붉게 도드라져 보였다. 혹시나 검지를 펴 붉은 줄을 꾹 눌렀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붉은 줄을
더 세게 눌렀다.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바로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맥이 빠졌다. 하드고어는 자막 없이는 볼 수 있어도 소리 없이는 밋밋한 법이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진 영화에서 흐르는 피는 흑백 무지개만큼이나 건조했다. 감각을 자극하지 않는 공포영화는 어린이용 만화영화와 다를 게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방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창문에 비 부딪히는 소리, 어쩌다 울리는 천둥 소리, 삐삐가 부리로 상자를 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음소거를 해제했다. 영화는 클라이맥스였다. 남자가 성기를 거대한 전동 드릴로 바꾸고 애인의 성기를 찢어 살해했다. 남자의 몸은 엔진과 바주카포까지 단 기계 덩어리로 변했다. 그 몸으로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었다. 까치발로 걸어 방문 앞에 섰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어둠에 눈이 익기를 기다려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등을 보이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이불을 조심히 들추고 옆에 누웠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흐트러진 이불을 덮어주고 그의 손등에 내 손을 포겠다. 언젠가 그는 내 손이 따뜻해 낯설다고 했었다. 그런데 당신에겐 차가운 손도 어울리지 않아. 온도가 없는 느낌이랄까? 말하고 미안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은 좋은 아내이고 자신은 결혼을 잘했다고 덧붙였다. 무색무취라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천장의 벽돌 무늬가 하얗게 빛났다. 천장 벽지를 벽돌 무늬로 고른 사람은 나였다. 인테리어 가게 사장은 천장까지 벽돌 무늬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가 아내의 말대로 해달라고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천장은 반짝이 가루가 뿌려진 상아색 벽지가 발라져 있을 거였다. 인테리어에서 내 의견대로 된 것은 천장 벽지가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가게 사장이 무난하다고 추천한 것들이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있으면 벽돌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답답함을 부숴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좋았다. 벽돌에 대한 나의 애착은 오래되었다. 10살쯤 외갓집 마루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던 그날부터였다. 엄마를 포함한 어른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 중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어른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옆집에 살던 늙은 총각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에 대한 거였다. 늙은 총각은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잡아다 살을 발라먹었다고 했다. 어른들이 내 눈치를 살피고는 다시 속삭였다. 남은 살을 어딘가에 보관하다 경찰에 들켰다고. 나는 늙은 총각이 남은 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상상으로 집을 한 채 그렸다. 시멘트 벽돌이 아귀가 맞지 않아 빈틈이 많은 집이었다. 집안에는 늙은 총각과 아이 한 명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늙은 총각은 기대에 찬 눈빛이다. 예리한 칼을 들어 아이의 살을 저민다. 붉고 얇게. 그것을 벌어진 벽돌 틈새에 끼워 넣는다. 벽돌 사이로 비치는 붉은 빛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나는 눈을 뜨고 늙은 총각의 웃는 얼굴을 그렸다. 그 얼굴을 보며 어린 나는 구역질을 했다. 결코 싫은 느낌은 아니었다. 근육이 긴장하고 속이 꼬이는 느낌.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쾌감. 어쩌면 그것은 처음으로 금기를 넘어서며 맛보았던 쾌락일 것이었다.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었다. 임신을 한 뒤로 그는 나를 깨우지 않았고 나도 굳이 일어나려 노력하지 않았다. 늦은 시간에 일어나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면 그가 퇴근하기 전까지 공포영화를 보았다.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넣고 돌리는 장면을 보며 전자레인지에 익힌 달걀찜을 먹었고 대바늘로 손톱 밑을 찔러 손톱이 뒤집히는 장면을 보며 터진 솔기를 꿰매었고 피부를 벗겨내는 장면을 보며 감자 껍질을 깠다. 날씨가 잔뜩 흐려 아침인데도 어둑했다. 우유를 한 잔 따라 거실 탁자에 올려두고 작은 방으로 갔다. 컴퓨터를 켜고 외장 하드를 연결한 뒤 폴더를 클릭했다. 공포영화 600여 편이 들어있는 폴더였다. 공포영화에 빠져들면서 다운로드해 모은 것들이었다. 맨 위 엑셀 파일을 열었다. 마우스 휠을 굴려 순서대로 천천히 목록을 읽어내려갔다. 데드링거, 1988,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안달루시아의 개, 1929, 루이스 부뉴엘, 이블데드, 1981, 샘 레이미, 기니어 피그 2 혈육의 꽃, 1985, 유가오 키라라. 공포영화는 워낙 리메이크가 많고 시리즈가 많아 자세히 적어놓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 루트로는 구하기 힘든 영화나 전혀 엉뚱한 제목으로 들어온 영화들도 많아 원제까지 정확히 적는 게 그동안 쌓은 나의 노하우였다. 처음 우연히 보게 된 공포영화는 서스페리아였다. 영화 음악이 클래식하면서도 마음을 조였다. 화면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에나 나올 법한 원색들이 넘쳐났다. 나는 그 색깔을 보며 어릴 때처럼 구역질을 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였다. 긴장에 오그라든 피부 위에 오돌토돌하게 소름이 돋으며 털이 일어서고 나면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한껏 긴장된 상태에서 등을 따라 흐르는 땀의 서늘함에 나는 흥분했다. 안개가 한 번에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 후덥지근한 공기를 가르고 맹렬히 날아온 차가운 바람의 느낌. 소금쟁이조차 없는 고요한 저수지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지는 느낌. 그 뒤로 나는 공포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결혼하고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고 임신을 하면서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평범하게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부터 VOD로만 출시된 영화, 파일을 몰래 주고받는 비밀 카페에 가입해 마니아들만 구할 수 있는 영화까지 수집했다. 오컬트 무비, 스플래터 무비, 슬래셔 무비 등 가리지 않았다. 일본 B급 하드코어까지 찾아 모았다. 화면 속에서 자르고 가르고 갈고 후벼서 피가 낭자할수록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파괴와 사륙은 내 몸속 아드레날린을 끌어내었고 나는 점점 더 그 느낌에 중독되었다. 새삼 내 안에 악마처럼 도사리고 있던 파괴 본능을 찾아낸 느낌이었다. 어쩌면 천사의 속삭임일지도 몰랐다. 눈에 띄는 제목 수십 개를 복사해 새 페이지에 옮겼다. 제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으며 어떤 영화일지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최근에는 보지 않은 영화를 찾아 한참 뒤져야 했다. 제목만 보고 무작위로 골라 재생하면 이미 본 것인 경우가 잦았다. 어떤 영화는 봤는지 안 봤는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이상하게 영화를 볼수록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러닝타임의 반이 지나서야 전에 본 영화라는 걸 깨닫기도 했다.
장면들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되기도 했다. 영화와 내가 겪은 일이 뒤섞여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기억되기도 했다. 불현듯 영화와 나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대로 괜찮을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마우스 휠을 굴렸다. 임프린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자국이라는 뜻이 대드니 공포니 하는 말보다 훨씬 호기심을 자극했다. 망설임을 접고 외장 하드에서 파일을 찾아 USB에 담았다. 어두운 밤, 5-6명의 사내가 나룻배를 타고 유곽에 있는 섬으로 간다. 서로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낄낄거린다. 배가 뭔가에 부딪혀 흔들린다. 여자의 시체. 사공은 자주 겪는 일인 듯 삿대로 시체를 민다. 시체가 뒤집히고 옷이 흘러내린다. 사공이 말한다. 애를 가졌군. 검은 물 위로 얼굴이 떠오르고 푸른 젖과 불룩한 배가 떠오른다. 사내들이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침을 뱉는다. 사공은 삿대로 시체를 멀리 밀어낸다. 얼굴과 가슴, 배를 수면 위로 둥그렇게 드러낸 시체가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게이샤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나는 게이샤의 노래를 따라 읊조리며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 뜻을 몰라도 음악은 밤 풍경과 어울려 처연하고 아름다웠다. 시체의 둥그런 배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썩은 물풀이 엉겨붙어 더러웠다. 배경음악과 달리 미끈거리고 끈적여 보였다. 배의 크기로 보아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인 것 같았다. 누군가 여자를 원치 않았거나 여자의 임신을 원치 않았을 테지. 타살이든 자살이든 그녀가 선택한 죽음은 아닐 거였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이를 낳자고 지금껏 미뤄왔다. 올해 초 그가 아이를 가지자고 말했을 때에야 나는 임신이 싫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부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다. 언젠간 아이가 내게 물을 것만 같았다. 나의 태어남을 왜 당신이 결정했냐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가능하긴 하냐고. 사라지는 거, 그런 게 인생이냐고. 세상에 아이를 내어놓는 게 불안했다. 아이가 살게 될 삶이 무서웠다. 그러나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의지로 어떤 일을 관철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었다. 그것이 설령 엄마가 되는 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는 어둠 속에 화려히 등을 밝힌 유곽 장면으로 바뀌었다. 입이 오른쪽 귀 밑까지 찢어진 게이샤가 남자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남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 유곽에 들어왔다. 그리고 입이 찢어진 게이샤가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걸 알게 되었다. 남자가 그녀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게이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코모모는 정말 친절했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말이죠. 하지만 모질게 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친절한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게이샤의 대사가 가슴에 박혔다. 따지고 보면 현실은 공포영화보다 잔혹했다. 단지 현실에선 최대한 피의 흔적을 지우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장했다. 오히려 공포영화는 최대한 더럽고 잔혹하게 피를 드러낸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공포영화가 현실보다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단어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돼지우리.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눈은 영화를 보는데도 집중할 수 없었다.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었다. 눈을 꼭 감았다 다시 떴다. 손가락 끝부터 열기가 퍼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을 보았다. 빨갛게 열이 올라 있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탁자에 놓인 우유컵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런데도 컵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컵이 탁자와 부딪혀 덜그럭거렸다. 다른 한 손으로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우유를 들이켰다. 하지만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온몸이 점점 달아올랐다.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우유를 바라보았다. 컵을 쥔 손을 천천히 뒤로 젖혔다. 던질 수 없어 하고 생각하는 순간 컵은 벽을 향해 날아갔다. 짱 소리와 함께 달아올랐던 몸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유가 벽을 타고 흐르고 날카롭게 쪼개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마음은 편안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화를 껐다. 유리 조각을 모아 버리고 벽을 닦았다. 당분간 영화를 그만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커튼을 떼어 세탁기에 넣고 탁자마다 쌓인 먼지를 닦았다. 서랍장을 열어 두꺼운 옷을 장롱으로 옮기고 여름 옷은 서랍장으로 옮겼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모두 닦고 신발장 안까지 청소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세탁기에서 커튼을 꺼내어 베란다로 가져갔다. 그 소리에 모이를 주러 오는 줄 알았는지 삐삐가 날갯짓을 했다. 그물망 너머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삐삐는 날개를 펴려 했지만 상자가 좁아 다 펴지 못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삐삐에 비해 상자가 작았다. 삐삐는 펴지지 않는 날개가 답답하다는 듯 세게 푸드덕거렸다. 그 바람에 구석에 놓인 물그릇이 쏟아졌다. 새로 모이와 물을 가져다 상자에 넣었다. 삐삐 탓이 아니다. 조용히 모이를 쪼는 삐삐를 보며 상자를 바꿔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으로 상자의 뼘을 재었다. 가로 3뼘, 세로 1뼘 반.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상자를 구하면 될 듯 싶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잘 챙기라고 평소처럼 다정하게 당부했다. 그리고 노을이 내려 붉어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천둥까지 치며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눅눅했다. 공기 속에 비가 머물러 있는 듯 끈적이고 퀴퀴했다. 얇은 옷이 자꾸만 팔과 다리에 들러붙었다. 마트 포장대에는 크기가 다양한 상자들이 많았다. 상자 몇 개를 꺼내놓고 뼘을 재어 크기를 가늠했다. 가장 큰 것은 화장지 상자였는데 접어서도 들고 가기 부담스러운 크기였다. 그래도 더 잘할 삐삐를 생각하면 클수록 좋았다. 화장지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 섰다. 그 사이 해가 져 좁은 골목은 깜깜했다. 골목 중간쯤 담배를 문 이들 서너시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대로변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자가 워낙 커 옆구리에 끼기는 어렵고 온전히 손가락 힘만으로 잡아야 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걸을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당기고 손가락이 얼얼해지며 자꾸 미끄러져 내렸다. 길이 젖어 있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걷는 중간중간 발등에 상자를 올리고 쉬었다. 몸이 온통 땀으로 젖고 현기증까지 일었다. 조금 더 걷자 앞쪽으로 길게 붉은 등을 밝힌 정육점들이 보였다. 축산물 시장 거리였다. 주위가 어두워 붉은 빛이 도드라졌다. 나는 상자를 발등에 내리고 가로수에 몸을 기댔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어지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가로수 앞에 놓인 비닐포대가 눈에 들어왔다. 워낙 가득 담아 주둥이를 다 오므리지 못한 사이로 누르스름하고 빨간 내장들이 보였다. 포대에서 흘러나온 피가 가로수 밑동 흙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억지로 발을 내디뎠다. 정육점 몇 개를 지났을 즈음 차량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택시 10여 대가 차로를 거의 막다시피 정차해 있었고 뒤로 밀린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눌러댔다. 평소에는 한산한 도로인데 무슨 일일까? 나는 택시에서 내린 사내들을 눈으로 따라갔다. 사내들은 붉은 네온 사인이 요란하게 깜빡이는 건물로 들어갔다. 그제야 이 동네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다고 들은 게 기억났다. 여러 쌍의 남녀가 건물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소와 돼지를 잡는 곳 한중간에 있는 나이트클럽. 쌍쌍이 짝을 지어 나와 싱싱한 고기와 내장을 먹고 술집이나 모텔로 향하는 사람들. 그곳의 불빛도 정육점처럼 붉은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진열장의 고깃덩이들을 보았다. 말끔히 포장된 고기가 붉은 조명을 받으며 초록색 인조 식물 위에 놓여 있었다. 늘 보던 광경인데도 왠지 거부감이 일었다. 주인은 커다란 칼을 연신 칼갈이에 문지르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곰을 안전하게 포획하여 되돌려 보냈다는 뉴스였다. 심한 피비린내가 코로 올라온 것은 그때였다. 썩은 고기만큼 지독한 냄새가 내 안에서 식도와 기도를 타고 올라와 코와 입으로 뿜어져 나왔다. 어지러웠고 구토가 몰려왔다. 꼭 쥐고 있던 상자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뜩하게 멀어졌다 다가오기를 반복했다. 여자가 누워있다. 행복한 꿈을 꾸는 듯 평화로운 표정이다.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어린다. 잠시 뒤 여자가 천천히 눈을 뜬다.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작지만 환한 방. 손을 들어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 순간 하얀 벽에 검은 형상이 어린다. 여자가 몸을 벌떡 일으킨다. 달려가 문을 연다. 문 앞은 쇠창살이다. 창살 너머로 길고 좁은 복도가 보인다. 여자가 창살을 쥐고 흔든다. 꿈쩍하지 않는다. 방 안을 돌아본다. 창문 없는 한평의 공간. 온통 검게 변한 벽이 서서히 여자를 향해 밀려온다. 탈출할 곳은 어둡고 좁은 복도뿐이다. 다시 창살을 쥐고 힘껏 흔든다. 창살은 견고하다. 여자가 온몸으로 창살을 들이받는다. 몸부림치는 여자의 얼굴 위로 피가 흐른다. 꿈인지 현실인지 멍했다. 분명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보았을 텐데 장면은 영화처럼 선명했다. 손으로 입을 문지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둘러싼 사람들의 발이 보였다. 운동화, 구두, 운동화, 구두. 정신을 차리려 그들의 신발을 헤아리듯 살폈다. 입덧이 심한가 보다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나는 몇 걸음 휘청거리고 나서 몸을 바로 세웠다. 방금 본 장면이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기도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어지럼증은 여전했고 걸음은 더뎠다. 영화를 떠올리려 애쓸수록 창살을 쥐고 흔들던 여자의 감정이 전해져 왔다. 창살이 있는지 몰랐을까? 결국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념했을까? 되짚을수록 울컥울컥 울음이 올라왔다.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삐삐는 삐삐도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견디고 있을까?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누웠다. 등이 젖어 축축했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느껴졌지만 움직이기 싫었다.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웠다. 한참이 지나 캄캄한 거실에서 눈을 떴다.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몸을 일으켰다. 입술이 바짝 말라 거칠었고 입속은 나무 껍질처럼 껄끄러웠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입술을 축이며 조금씩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장을 훑고 지나가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에게서 곧 출발한다는 연락이 왔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가 삐삐를 보았다. 문득 삐삐가 삐삐 하고 울기는커녕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지 한참 되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손으로 상자를 건드렸다. 삐삐는 그물망을 뚫고 날아오를 듯 날갯짓을 할 뿐 울지 않았다. 상자를 쳤다. 양쪽 날개를 다 펴지 못하고 푸드덕거리는 몸짓은 날갯짓이라기보다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나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그물망을 걷었다. 삐삐가 상자 안에서 맴돌았다. 모이통과 물통을 꺼내고 천천히 상자를 기울였다. 바닥이 흔들리자 당황한 삐삐가 가는 다리로 버텨보려 제자리 뜀을 하더니 이내 기울어진 상자 벽으로 올라섰다. 상자를 완전히 눕혔다. 베란다에 삐삐를 풀어놓을 작정이었다. 상자에서 물러나 삐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곧바로 뛰어나오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삐삐는 상자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상자에 손을 넣어 삐삐를 밖으로 밀었다. 삐삐는 내 손을 피해 상자 깊숙이 들어갔다. 결국 힘껏 삐삐를 상자 밖으로 밀어냈다. 정말 오랜만에 삐삐가 상자 밖으로 나왔다. 나는 삐삐가 나에게 날아오를까 걱정되어 다시 거리를 두고 섰다. 하지만 삐삐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목만 까딱거리고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어쩐지 불안해 보였다. 삐삐는 제자리에서 몇 바퀴 돌더니 상자 속으로 돌진했다. 날갯짓 한 번 없이 꽃기호하는 울음 한 번 없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삐삐가 상자 밖으로 나왔던 게 언제인지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몇 개월? 노란 털을 벗은 뒤 처음이었다. 그건 삐삐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을 상자에서 보냈다는 뜻이었다. 본능적인 날갯짓일 뿐 상자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했다. 울컥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죽느니만 못한 삶이다. 몸에 퍼지는 열기가 느껴졌다. 곧이어 영화 장면이 떠올랐다. 남자가 칼을 든다. 허벅지를 내려다본다. 그곳에 칼을 내리꽂는다. 짧고 강렬한 신음이 터진다. 칼을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끌어당긴다. 피가 흐른다. 나는 또다시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트러지는 걸 느꼈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영화를 찍는 카메라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부엌으로 달려갔다. 칼을 집어들었다. 베란다로 달려갔다. 상자 속에 삐삐를 꺼내 들었다. 녀석을 가랑이 사이에 끼워 깔고 앉았다. 삐삐가 몸부림쳤다. 삐삐의 머리를 잡아 목을 길게 뺀 뒤 칼을 높이 쳐들었다. 뱃속에서 아기가 툭툭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